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FA컵 여정이 16강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소속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0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주중 주말 경기가 빡빡하게 이어지는 토트넘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최근 웨스트햄, 첼시와의 중요한 두 경기에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 함께 선발 출전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두 경기 연속 선발에 들지 못했던 이반 페리시치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정말 안 맞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졸전을 펼치면서 탈락했는데요. 대체 최근 좋았던 기세의 토트넘 무엇이 문제였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어땠는지 페리시치와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장면 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A컵 16강전 5라운드 일정 결과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셰필드 원정에서 0대1 패배로 탈락했고요. 사우스햄튼도 하부리그 팀인 그림스비에게 충격적인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번리가 플리트우드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챔피언십 팀으로서의 돌풍 이어갔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고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벤라마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역시 기막힌 역전극을 펼치면서 3대1 승리로 올 시즌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회를 우승하겠다는 기세 이어갔습니다.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면 주도한 팀은 토트넘이긴 했어요. 볼 점유율도 53%로 앞섰고요. 기대 득점값도 0.82골로 0.53골의 셰필드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슈팅 숫자도 토트넘이 17개, 셰필드의 7개보다도 10개나 더 많이 때렸고 빅찬스도 사실 셰필드는 없었는데 토트넘은 하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해리케인 선수가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패스 정확도도 토트넘이 82%, 파울을 범한 숫자 8개, 코너킥 4개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토트넘이 양적으로는 많았습니다. 다만 슈팅 숫자를 보면은 전체 슈팅이 17대 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이 9대 6으로 토트넘이 중거리 슈팅을 조금 더 많이 치중했다. 셰필드가 많지 않은 공격 기회 속에서도 토트넘의 박스 안으로 잘 들어가서 슈팅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유효 슈팅이 토트넘이 4개였는데 셰필드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단 하나의 슈팅으로 셰필드가 골을 넣었다는 점은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과 포스트 골키퍼의 이제 판단이나 움직임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앞서 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셰필드가 선수단에 이제 전염병이 도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순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토트넘 역시 주중 주말 경기도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다음 주 주중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 안배를 하는 교체가 있었는데요. 해리케인 선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 같이 공수의 핵심 선수들을 빼줬고요. 공격 라인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좌우에 손흥민 선수와 루카스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좌우 측면 윙백도 바뀌었는데요.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어요. 벤치에도 있지 않았고요. 페드로 포로 선수가 이제 입단 후 두 번째 선발 출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왼쪽 윙백으로도 최근 두 경기 벤 데이비스가 올라와서 아주 잘했는데 이반 페리치가 선발 출전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호이비에르와 파페 마타르 사르, 3백은 산체스 타이어 데이비스로 구성이 됐습니다. 3-4-3 포메이션 토트넘의 전술적인 기조는 여전했는데 연계가 좋은 케인이 중앙 공격수에서 사라졌던 부분들이 토트넘의 공격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고 모라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부상은 털쳐낸 것 같은데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특히 이제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측면에서 공을 간수한다거나 수비적인 면에서 아쉬웠고 산체스 같은 경우도 특유의 조금 허술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오른쪽 라인의 유기성과 견고함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다만 이제 경기 시작 8분쯤에 토트넘이 첫 번째로 좋은 기회를 만들었을 때는 모우라 특유의 이제 전방 수비 가담, 많이 뛰는, 열심히 뛰는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셰필드의 왼쪽 측면 공격 전개, 패스가 잘 풀리지 않자 백패스가 나왔는데 이 백패스를 모우라가 가로차면서 역습이 이뤄졌어요. 모우라의 가로채기에 이은 돌파는 좋긴 했는데 시야가 좀 좁은 게 모우라의 문제잖아요. 중앙 지역에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 모두 앞 공간을 비워둔 채였는데 모우라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을 주고받고 풀어가거나 반대편으로 넘겨준 선택을 했다면 슈팅까지 갈 수 있기가 좋았는데 오른쪽 바깥으로 커트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대와 멀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제한적이 됐고 상대 수비가 모우라의
위치라든지 모라의 패스라든지 공의 위치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라가 결국에 컷백으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내주긴 했지만 히샬리송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셰필드 수비수들이 좀 쉽게 편안하게 블로킹을 할 수 있었다. 15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이날 미드필드 라인에 많이 좀 들어와서 가담을 해줬고 이 패스가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슈팅이 조금 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임팩트가 약하게 되면서 골키퍼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초반에 토트넘이 골을 넣기 위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21분에는 중앙 미드필드인 파페 마타르사르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지만 역시 세기도 약했고 방향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쉽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29분 전반전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공격에 가담했던 산체스가 상대의 윙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스루패스를 보내줬고 또 히샬리송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수비가 조금 각을 좁히고 있긴 했지만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골대 안으로만 들어갔더라면 좀 이제 확실하게 좋은 기회, 득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대표 공격수로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지 문전에서 슈팅을 좀 과감하게 때리는 부분들이 좀 강점인데 정확성이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 경기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셰필드는 전반전에 조금은 거친 수비, 조금 유니폼을 끌어당기면서 토트넘 선수가 신경전을 벌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를 커버했던 셰필드의 발독 선수가 거칠었는데 페리시 선수의 정강이를 이제 발바닥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고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을 먼저 처리하고 정강이를 가격했다는 이유에서 심한 파울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정도의 거친 태클이 나왔고 발독 선수가 경기 내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심판의 판정이 조금 느슨했던 것도 토트넘 입장에서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분경에는 이날 경기 조금 실망스러웠던 페드로 포로의 장점이 나왔던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페드로 포로가 가운데로 공을 접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히샬리송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아예 또 중앙 공격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몰아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까지 넘겨줬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려고 할 때 수비수 3명이 달려들었어요. 한 명 한 명 제치고 때리려고 타이밍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대 수비가 이 코스를 다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상대 수비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40분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문전을 파고들면서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어요. 오히려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슈터링, 크로스슛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는 셰필드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골키퍼의 롱 패스가 토트넘 진영으로 들어왔고 산체스가 이제 헤딩 경합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뒤로 공이 흘렀거든요. 산체스의 뒷공간을 호이비에르가 커버하면서 들어갔고 여기서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헤더로 이제 걷어낸다는 것이 뒤에 이제 자책 패스가 될 뻔했어요. 이렇게 흐른 공이 셰필드 공격수에게 이어져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다행히 슈팅이 빗나갔는데 어찌됐건 호이비에르의 결정적인 미스가 전반전 토트넘의 이제 실점으로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끝났는데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연계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의 호흡도 잘 맞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좀 후반전에 어떻게 플레이해보자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활발하게 빠져나가면서 라커룸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전반전 경기력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슈팅 8대3으로 앞섰고 점유율은 51대 49로 좀 팽팽한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토트넘의 8개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2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토트넘이 조금이나마 나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에는 이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48분에 앞서 말씀드린 페리시를 가격했던 발독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정강이를 또 강하게 걷어차면서 결국에는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 장면 역시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까지 당할 수 있었던 위험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조금 더 전반전에 빠르게 이런 거친 플레이와 노골적인 파울들을 잡아줬다면 토트넘이 그래도 조금은 기운을 차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평정심까지 잃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48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또 날카롭게 연결했어요. 최근에 이제 첼시와의 경기도 교체로 들어와서 이제 코너킥을 통해 추가골의 기점을 만들었잖아요. 오른발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이거를 페리시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막아냈습니다. 52분에는 모우라가 오른쪽에서 공을 끌고 올라오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옆으로 빗나가면서 성공되지 못했고요. 후반전에 경기가 풀리지 않자 토트넘은 54분부터 해리 케인 선수의 몸을 풀도록 지시하면서 결국엔 케인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61분 페리시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면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해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좀 연계하기보다는 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좀 피해줬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무리하게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것이 오히려 이제 골대 옆으로 크게 빗나갔는데 사이드라인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황당하게 빗나갔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케인 선수의 몸풀기를 지시했지만 먼저 선수 교체를 통해서 승부수를 띄운 팀은 홈팀 셰필드였어요. 쿨리발리와 발독을 빼고 로우와 베르게를 투입했고, 특히 이제 베르게가 공격 전개력이 있는 선수고 로우 역시 조금 공격을 생각한 조금 골을 노리는 교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2분 뒤에 토트넘도 선수 교체를 합니다. 히샬리송을 빼주고 케인을 투입하면서 주전 공격 조합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71분에 호이비에르의 롱패스가 페드로 포로의 이날 경기에 가장 좋았던 플레이로 이어지긴 했어요. 한 60분쯤 넘었을 때부터 모우라가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 포로가 공격을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포로가 이 공을 잘 트래핑한 이후에 한번 돌아섰다가 다시 터닝 동작을 가져가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쉽게 빗나갔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는 결국 포로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74분에 토트넘도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우라와 사르를 빼고 쿠루세스키와 스킵을 투입을 했습니다. 손케쿨 트리오가 가동이 됐고, 또 미드필드 라인도 이제 사르가 경고한장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 이제 첼시와의 경기를 잘했던 스킵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셰필드도 계속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브룩스를 빼고 공격수 은디아를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셰필드의 교체 투입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76분 페리시치가 있을 때의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이냐, 손흥민 선수와 안 맞는 게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쿠루세스키가 공을 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이후에 왼쪽 측면에 있는 페리시치에게 공을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케인이 쿠루세스키가 비웠던 오른쪽 측면의 공격수 공간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 케인이 빠진 중앙 공격수 자리로 침투하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페리시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전 왼쪽을 파고든 페리시치가 결국에는 예상한 대로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도록 크로스 패스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장면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다라면은 골키퍼도 대응하기가 어렵고 수비수도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절묘한 기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 패스가 들어갔을 때 케인이 헤더하기 어려운 조금 높이 빗나가는 크로스가 나오면서 마무리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 득을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페리시치가 경기 내내 멀리 보고 크로스하는 플레이만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밑기어가만 하게 되고 공 없이 뛰는 장면만 공이 없이 뛰어다니기만 한 장면이 되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자마자 토트넘이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79분에 셰필드가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 공이 튀어 올랐어요. 전진 패스가 차단됐을 때 이 공을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은디아에게 확보했는데 페드로 포로가 너무나 쉽게 은디아에게 제쳐졌고, 산체스 역시 뒷짐지고 수비하다가 타이밍을 빼앗겼고, 여기서 은디아가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때렸는데 포스터 골키퍼도 슈팅이 가운데로 올 것이냐 패스가 넘어올 것이냐를 예상하고 살짝 가운데로 몸을 틀었다가 니어포스트로 슈팅이 오니까 반응이 늦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근거리에서 충분히 본인의 선방 범위에 있었던 이 슈팅을 빠뜨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정규 시간 종료 10분을 앞두고 실점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다급해진 상태가 됐는데요. 82분에 오른쪽 윙백인 포로를 빼고 공격수 단주마를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펼쳤어요. 반면에 셰필드는 84분에 메가티를 빼고 플렉을 투입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갔는데요. 토트넘은 이후에 계속 문전으로 붙여주는 크로스 패스만 시도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슈팅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86분에는 호이비엘의 크로스를 페리시치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갔고요. 추가 시간까지도 페리시치가 이제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조금 좋은 크로스가 왔지만 케인 선수의 헤더가 조금은 황당하게 좀 아쉽게 빗나가면서 결국엔 토트넘이 마지막 추가 시간 5분까지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올 시즌 거의 사실상 유일했던 우승 희망을 놓치게 되면서 또 한 번 무관 시즌을 보내는 것이 유력해졌어요.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는 단판 승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패배했고,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우승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한 번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경기가 토트넘의 탈락으로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 단주마 선수가 조금은 실망한 표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클로즈업 됐고, 또 이 다음 경기는 손흥민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5번이나 슈팅을 했는데, 물론 황당하게 빗나간 슈팅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상대 수비에 블로킹에 막히거나 또 유효한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패스 성공률은 82%로 나쁘지 않았고, 기회 창출도 한 차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 2경기 선발로 못 나왔던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앞으로 일정들 여전히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 아주 중요한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를 수성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는 것인데요.
다음 경기는 3월 5일 일요일 0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사실 울버햄튼에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를 기대했던 경기인데 최근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아직 황희찬 선수가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햄스트링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들을 알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함께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기에 이어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죠. 3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토트넘의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 치르게 되는데 일단 2골 차로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총공세를 펼쳐야 될 것 같고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지금까지의 좀 아쉬움들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하위권인 노팅엄, 사우스햄튼, 에버튼과의 경기가 이어지지만 4월달 일정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아요. 돌풍의 팀인 브라이튼뿐 아니라 4월 말에는 뉴캐슬, 맨유 그리고 5월 첫 경기로 리버풀과의 경기가 주르륵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사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4위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힘든 고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힘을 내주는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 아주 좀 활약했던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들 또 꼼꼼한 분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